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을 꼭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시간 허락받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할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뒤에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병원을 개원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 사연을 듣게 되면서 저희 병원은 원래 암 환자를 위해서 요양병원을 만들었고 에이즈 진료는 전혀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한 분 사연을 제가 알게끔 허락하셔서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 주신 또 다른 사명이겠다라는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그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에이즈 환자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게 됐는데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진료를 통해서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실상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의료 현장에서 본 동성애는 절대 TV나 언론에서 나오는 동성애랑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상하게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신 데마다 강의를 통해서 제가 현장에서 본 동성애의 실제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청년부에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 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전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간의 몸 속에 절대 동성애를 유발시키는 유전자는 단 한 개도 없음이 판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대의학의 결론은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이분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된 것이냐. 이분은 매운 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이라는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청양이 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깨끗한 시골 마을인데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홍석천 씨를 초등학생이었죠. 이 아이를 다락방에 데리고 와서 성폭행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게 뭔지 잘 몰랐고 그리고 가해자인 성인 남성이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하는 사이 19, 즉 고3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당합니다. 300번 이상을 당한 게 아니고 300명 이상한테 당했으니까 횟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겠죠. 이 사실은 제가 어렵게 안 사실이 아니고 홍석천 씨가 서울대 강의한 것을 동아일보 기자가 그대로 받아 써서 기사화한 것이고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석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혹은 동성애 음란물을 청소년기에 과도하게 많이 보는 경우에 뇌가 동성애에 대한 학습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 학습화 이론 혹은 각인화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동성애물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깔아서 동성애자들끼리의 만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분홍색 앱이 잭디라는 앱이고 6개 정도가 동성애 앱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중에 3등입니다.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인 저 분홍색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옆에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게 돼 있는데 얼굴, 버스몽까지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연애 상대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6살 남학생이면 중3이에요. 그래서 중학생이 여기 왜 들어왔을까 싶어서 클릭을 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남 알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청소년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이렇게 16세 된 중학생이 자기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는데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팔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3만 원 때문에 에이즈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쪽에 보시는 남색 앱이 딕소라는 앱인데 동성애자 앱 중에 1등입니다. 즉 이런 앱이나 방금 전에 보신 분홍 앱을 깔고 있으면 동성애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파워포인트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니까 다 미리 드리고 왔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메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앱의 모양은 항상 눈에 익혀두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앱이 깔려있는 청소년은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됩니다. 바로 이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영향으로 지난 15년 동안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0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 마귀의 덫에 빠져서 에이즈 환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은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락 여성 혹은 성매매 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여성들 중에 율락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게 됐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옮았습니다.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돼서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산모 검사를 받게 됐는데 산부인과 검사상 이 산모가 에이즈 환자임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다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에이즈 걸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으니까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여보 나보고 에이즈 환자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라고 하소연을 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나는 아기가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에이즈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애까지도 에이즈 환자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혹시 결혼을 앞둔 자매가 계시다면은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러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깔려있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10m 이렇게 찍히면은 이 중에도 계신 거죠.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성소수자 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사진인데 말은 소수자라고 하지만 정말 이분들이 소수일까요? 성소수자의 남자 동성애자만 놓고 오면 남자 동성애자는 의학에서 MSM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합니다. MSM은 무슨 말이냐면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하는 남자를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즉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남자가 좋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것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MSM, 즉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의 수가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모인다는 거죠. 절대 소수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진행되게 되는데 맨 앞에는 제단을 쌓고 재물을 올린 것처럼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신었습니다. 저 제사장의 패션만 놓고 오면 저분들이 하나님 쪽인가요? 마귀 쪽인가요?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절대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 혹은 예술축제가 아님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 맞은편에서 눈물 뿌리며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되는 하루가 바로 퀴어 문화축제 현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두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는 저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당하는 불쌍한 사람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를 입은 남성의 사진입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저런 팬티를 입냐면은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는 길을 다니다가 스마트폰 아까 보신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가장 가까이 있는 동성애자를 찾은 다음에 문자를 주고받아서 무슨 빌딩에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좁은 남자 화장실 칸에서 만나서 바지만 살짝 내리고 바로 성관계를 하고 헤어지는 것을 번개라고 하는데, 그때 팬티를 벗지 않고 바로 성관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인지 모르고 입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옆에 남성을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성인데, 아까 보신 그 행렬을 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인도의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들 사이를 쓱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자들한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상한 성향의 남성을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여성들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 참석자들이 아니었고, 그날따라 해필이면 서울시의 그 인도를 걸었던 죄 없는 일반 서울 시민들이었습니다. 빨간 티 입은 여성이 20대, 저 앞에 흰 모자를 쓴 분이 60대 정도 됐었는데, 이 여성들이 너무나 놀라서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성을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이런 행위는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했던 말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가 곧 남자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자만을 뜻할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나쁜 언어 결약이 있는데, 정신의학의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잘생긴 금발의 20대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려서, 부모가 며느리를 보러 아들의 결혼식장에 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개한테 흰색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게 되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너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사람하고 개하고 혓바닥이 붙어있죠, 빨갛게. 그리고 이 남자가 저 개한테 너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이것을 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면 그것을 아들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독일이 1969년도에 동성애는 문제없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한 개만 사회적 합의를 이뤘을 뿐인데, 바로 그해 1969년도에 독일법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는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실제로 생기고 말았고, 현재 이 순간까지도 유럽 각국에서는 동물 매춘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 매춘업소는 어떤 형태냐면은 개, 고양이, 닭 등이 근무를 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돈을 내고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업소인데 합법이라는 거죠. 성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의 실제 사진인데, 보신 것처럼 항문 생기가 다 터져서 개들이 죽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인데, 팔하고 목을 보시면 털이 다 빠져 있고 줄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냐면은 개들이 뒤에서 나쁜 행동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이렇게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어느 때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행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애자인데, 이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혔는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 일찍 새벽 예배를 위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르고 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의학이 말하는 네크로필리아는 시체 성애자인데, 지금 이 사진들은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남자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시면 책이 수북합니다. 이분이 역사 교수님, 박사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 교수님이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이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가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아들 집에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집 아버지가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는데,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시체들을 천으로 뚫뚫뚫 감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목을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만들었는데, 이 16구의 시체 중에 제일 많은 연령대가 불과 4세에서 7세 여자아이였어요. 밑에 시체를 보면 조그맣죠. 저 시체가 6살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정상이라고 말하도록 과연 우리가 강요받아야 될까요?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제가 감옥에 가는 법이니까 이런 법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 합법국가 자유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 내는 게 없지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이미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동성애 권리가 보장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동성애자 찐방인데, 동성애자 찐방을 대표하는 동성애 성 관련 업소가 500군데 이상이 대한민국에 아무런 단속이나 제지 없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동성애자 찐방이 어떤 형태냐면은 5,000원을 내고 들어가면은 남자들 가운 윗돌이 짧은 것만 주고 아랫돌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랫돌이가 없는 남자들이 이 방 저 방을 다니면서 10대1, 20대1 그룹 동성애를 하게 되고, 밤이면 밤마다 A전자를 찍어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A주 공장인데, 이곳이 전혀 단속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동성애자 찐방이 으슥한 곳에 변두리에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배역 사거리에 내려보시면은 그 200m 정도 올라가면 백석대학교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대학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방배역 사거리에 내려보면 굉장한 번화가인데 바로 1층에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그 스타벅스 지하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성애자 그룹 섹스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요지마다 동성애자들의 성 관련 업소들이 성업 중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만들려고 그럴까요? 또 우리나라는 동물이랑 성관계를 해도 전혀 처벌이 안 되는 수간처벌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한 건데, 저 사람의 자기소개가 저렇게 빨간색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끔찍한 내용인데 대표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의 올레기들. 이 남자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사연을 남겼습니다. 사연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아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 라고 하면서 저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관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이것까지도 문제없다라고 우리가 말하도록 강요받아야 될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국 수간협회 회장 곽득진이라고 본인의 실명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전혀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창피하다, 숨기고 싶다, 그 단계는 뛰어넘어간 지 오래고,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단체 수가는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라는 광고인데, 단체 수가는 장소를 빌린 다음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동물과 인간 간의 집단 성관계를 맺는 이 단체의 연중 행사를 뜻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립니다. 수간하는 남자들은 무조건 어린 강아지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 개들 자꾸 건드리다가 아동까지 건드려버리는, 즉 사람 애들까지 건드려버리는 아동 성폭행까지 연결이 돼서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수간하는 남자들이 곧 아동 성폭행 범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도 없는 수간처벌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수간하는 남자들을 감옥에 가두면 아동들이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해진다라는 분명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맨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개 종류인 치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치와를 좋아하냐면은 무조건 어린 강아지들 좋아하는데, 치와는 다 커도 제일 작은 개 종류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일 작은 개 종류인 치와를 선택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어떤 오해가 생겨서 좀 사는 게 약간 불편했는데, 지금은 기도 많이 해서 그 오해가 풀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 아저씨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 분이 치와를 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볼 때마다 막 별생각이 다 나가지고 남자 혼자 사는데 치워가 키우네 막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요새는 오해가 풀려가지고 인사 잘하고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동성애 에이즈 환자 사진입니다. 에이즈의 무서운 점은 에이즈가 면역력만 떨어뜨리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의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반진불수가 오고 전신마비가 오고 식물인간이 오게 되는데 이 남성은 반진불수가 와서 왼쪽을 다 못 쓰고 그래서 왼쪽 팔 왼쪽 다리가 다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엉덩이를 보시면 항문이 다 터지고 항문이 24시간 피가 줄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남자는 항문이 다 터지고 나중에는 항문이 썩어 들어가고 피가 24시간 줄줄줄 나오는데 왜 남성끼리의 항문 성교를 끊지 못했을까요?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 벽에 붙어 있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이 항문 성관계를 하는 이유가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을 자극시킬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이 자극되게 되면 변태적인 성쾌감을 느끼는데 여기 한번 맛을 보게 되면 마약 중독이랑 비슷해서 그 다음부터 딴 거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고 피가 24시간 줄줄줄 나와도 이 행위를 끊지 못하고 언제 이 행위를 끊느냐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만약에 동성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항문 성교를 통한 전립선 자극, 변태적 성쾌감에 중독된 성중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몸 상태가 돼서 더 이상은 가정에서 생활할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몸이 철저히 파괴된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평균 입소 연령이 불과 41세입니다. 여러분 41살부터 이렇게 산다는 게 과연 예수님이 이 남성에게 허락했던 축복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트리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바로 동성애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인정해 주는 순간 너는 41살 때부터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가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동성애를 사랑한다면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행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인권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 동성애를 끊기 위해서 상담을 의뢰한 젊은 청년들도 계속 줄을 이어서 만나고 있는데 누구나 다 2년만 노력하면 동성애를 다 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만 끊으면 됩니다. 첫 번째, 동성애 음란물 보는 것을 끊게 하면 됩니다. 제가 만난 동성애자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00% 동성애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항문 성관계를 통한 전립선 자극을 2년 동안만 끊어주면은 동성애는 누구나 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번도 2명 이상이 동시에 상담 온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청년들이 물론 이 몇 명의 청년들은 전혀 서로를 모릅니다. 동성애를 배운 장소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청년들이 소년부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방방마다 10명 혹은 20명 아이들이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교사가 함께 잠을 자는데 이 교회학교 교사가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계속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동성애자가 되게 됐는데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더 깊게 알아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동성애의 구조적 모순 중에 하나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동성애를 준 적이 없으시고 이성애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성애는 정상적으로 2차 성징을 마친 성인 남녀 사이에 매력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동성애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 더 큰 성적 만족감을 주는 게 어린 꼬마 남자일수록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판타지가 뭐냐면 초등학생 남자애들 10명 혹은 20명 2박 3일 데리고 자보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교회 소년부 교사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라서 이 친구들이 사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판타지를 만족시키려 목적으로 교회의 위장자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동성 성폭행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런 상황이 예견이 되면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이야기를 교육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 차별금지법이 전혀 차별을 금지할 목적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차별금지법의 법 논리를 만들고 있는 현재 숙명여대 법대 교수 홍성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연구 총책임자입니다.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연구 책임자라는 자리가 차별금지법의 법 논리를 만드는 자리인데,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차별금지법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기독교 혐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별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여러 가지 성소수자들의 모습,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비참한 삶을 볼 때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를 반대하시나요? 방금 네라고 말한 분들은 다 감옥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혐오하는 것은 전혀 처벌이 안 되는데 동성애 반대하냐고 물어와서 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한국 기독교를 다 떨어뜨려 죽이겠다라는 명백한 뜻이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이즈가 감염될 수 있는 경로들입니다. 일회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져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가 쓴 것을 내가 쓰게 되면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이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항문을 이용한 장기간 성교를 했기 때문에 항문이 다 터지고 피가 줄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리할 수 없고 꼭 비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데를 쓰는 동안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5분 이상 비데를 써서 비데에 에이즈 환자의 피가 너무나 많이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곧이어 그 비데를 쓰게 되면은 방금 묻었던 에이즈 환자의 혈액과 에이즈 바이러스가 항문을 맞추게 되는데,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이 있는 분들은 노출된 항문 혈관으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싹 하고 들어가서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은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곧 이어 쓰게 되는데, 꼭 쓰고 나온 분 얼굴을 한번 보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써도 되고, 쓰고 나온 분 얼굴이 남자인데 여기 귀걸이 끼고 있고 뭔가 야릇한 게 막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피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비데는 피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 병실에 입원했는데 이분은 반신불수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입원을 했는데 병실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성관계를 맺는데 2시간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회진을 도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김밥처럼 말았는데 안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커서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성 둘이 동성 연애하는 것을 리얼 3D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 내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저희 병원의 주차장에 가서, 저희는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습니다. 오후 1시 정도 되는 굉장히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약 20cm가 안 됩니다. 그 20cm도 안 되는 아스팔트 위에서 두 남성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신고 전화를 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뛰어내려가서 이 두 남성을 모시고 병원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듣게 되고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만 해도 미국 사회가 흑인이나 남미 계통, 즉 히스패닉 계통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어서 성적으로 문란한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빼고 도덕적이고 사회, 경제적, 교육적 지위가 높은 백인 남성 동성애자만 대상으로 성파트너 수를 조사해 보니까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28%가 성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입니다. 43%가 500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 집단의 성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집단이 성중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랑 동성애를 하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에이즈 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가게 됩니다. 보건소를 가게 되면 저한테 절대 제 신분증이나 실명이나 주민번호를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시킵니다. 그리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은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 이렇게 적고 일주일 동안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에 전화해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건소에 오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제가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지를 보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하면서 제 얼굴을 싹 보면 지구상에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걸 알면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화로만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 고가의 에이즈 익명검사 비용은 100%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성의 질문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고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를 받아야겠는데 만약에 내가 익명검사상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을 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 사람의 고민은 창녀촌 못 갈까 봐가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뭡니까?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뭘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국가도 몰라 보건소 직원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려는 게 공식 답변이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여중생 한 명이 불과 10명 정도 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남자들 사이에 누가 이 여중생을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게 국가의 공식 답변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익명검사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매일 밤 15명 이상 신규 에이즈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탄이 대한민국에 매일 터져서 하루에 15명 이상이 죽는다면 당연히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에이즈 테러로 인해서 매일 15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되고 있는 나라인데 동성애 인권의 발목이 잡혀서 국가가 전혀 대책을 안 만들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학문으로 성관계하는 게 지저분한 것 아니냐, 과연 가능한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에게 동성애를 주신 적이 없는데 인간들이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서 동성애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동성애를 못하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에서 배변 활동이 나타나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시도하면 대변이 나오니까 동성애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센조이 뭔지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이 센조이가 뭐냐면은 남자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동성애를 하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게 되면 샤워기에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럽니다. 샤워기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 같은 샤워기 줄, 샤워기 호수만 남게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 샤워기 줄을 항문에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에 물을 틀면 저 수돗물이 장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장이 물을 채울 수 없을 때까지 꽉 채우면 저 쇠줄을 빼고 목표 지점은 양변기입니다. 양변기로 막 뛰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장이 물이 일단 꽉 차게 되면 펌프 작용이 나타나서 분수처럼 내용물을 밖으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얼른 양변기에 앉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 등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발로 대변을 밟은 다음에 하수구로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주면 욕실의 오염이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장 안에 대변이 다 빠지고 동성애 한 번을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보건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센조이를 한 다음에 다시 샤워기 헤드를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걸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모른 저 같은 애아빠가 모텔이나 호텔에 출장 때문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저 샤워기로 샤워를 하게 되면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이질 이거를 다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출장 다니는 애아빠들이 이런 물컵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양치질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기에 대해 물 들어가고 뱉는데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이질 이거를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센조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오염 안 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2 게이라고 밝힌 친구가 집에서 센조라고 나가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게드가 빨리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게드가 빨리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습니다.
중2까지도 이렇게 센조이 동성애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글이 되었고, 이 친구가 집에서 센조이라고 나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자마자 성관계를 하는 아이라는 거죠. 만약에 성관계를 안 할 것 같으면 이 힘든 센조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하는 장소가 호텔이나 모텔처럼 욕조나 욕실이 있는 곳이 아니고, 만약에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서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그곳에서 센조이를 하지 굳이 엄마한테 걸릴 것을 각오하면서 집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마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동성애를 찾아서 얼른 성관계를 맺고 헤어지는 형태의 성관계를 맺는 중학생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학문 성교가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는 못하게 되는데, 동성애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피스팅은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무식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피스팅이 어떤 거냐면은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다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늘려버립니다. 이것을 동성애자들 은어로 확장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항문을 확장시킨다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피스팅 동호회 카페인 피스팅 월드입니다. 다음 카페죠. 여기에 피스팅 구인 게시판을 캡처했는데, 피스팅 구인 게시판은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 게시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이거는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이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먹을 항문에 집어넣다가 장이 터지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뺄 때 주먹하고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뺄 때가 더 위험한데, 이런 위험성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피스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고수를 찾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피스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현재 울산에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 라고 특별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네이버에 올렸습니다. 고1 학생이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야 되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저 노란색 광고 전단지는 시내 전봇대 일제히 쫙 붙어 있었던 건데, 우리가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내용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 지향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 차별이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고용의 차별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반대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과연 성적 지향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성적 지향은 반대조차 못하게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라는 거죠. SM 석구함, 바텀 석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M은 세디스트 메조키스의 준말로 동성애할 때 꼭 남을 아프게 해야지만 만족이 되는 동성애자들을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그러고, 바텀은 남자끼리 성관계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합니다.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사실상 자신의 신원을 다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거는 뛰어넘어간 지 오래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전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야겠다라는 게 이분들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린 무가능, 이 사람도 아니나 다를까 어린 꼬마들을 찾고 있는데,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악마의 덫을 설치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하겠다는데 누가 이런 남자한테 연락을 할까 싶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호기심에 만나는 애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남학생은 21살이고 대학생이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그런 형태의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문제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수갑을 채우더래요. 그래서 까짓거 수갑차도 내가 당연히 내 몸 지킬 수 있지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변 나오는 구멍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가 어딘지 아시겠죠? 소변 나오는 곳. 거기다가 갑자기 쇠젓가락을 집어넣고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집에서 반찬 먹는 쇠젓가락을 넣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기구는 요도풀이라는 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후에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동성애자들이 상대편의 요도를 고문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이 기구가 단돈 2만 원에 G마켓 등 우리나라의 대형 인터넷 마켓에 아무런 단속 없이 제재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멀지 않았어요. 앞만 봐도 별로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요도를 막 후비기 시작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도에게 더 큰 통증을 줄 목적으로 요철 형태로 깎은 쇠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친구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문성교 원한다고 그래서 항문성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는데, 풀려나는 순간 경찰 가서 고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고발을 못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히고 협박을 당했는데 만약 경찰서 가서 고발하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띄워버리겠다라고 협박을 당했다는 거죠. 이런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방금 전 사진 보겠습니다. 전 사진, 예. 이런 광고 전단지가 특별히 초등학교 인근에 버젓이 붙어 있는 거를 당연히 제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반대한다고 감옥에 가야 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저는 저만이 느낀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 이름이 염한섭인데 전국이 다 섭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문자 내용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하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질병 중에 치료비, 약값, 노후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해주는 질병은 에이즈밖에 없습니다. 이 문자 내용은 뭐냐면은 제 주변에 에이즈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항바이러스 억제제라는 알약을 매일매일 먹으면 에이즈는 현재까지도 완치는 안 됩니다. 완치는 안 되지만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이 어느 정도 억제가 돼서 30년을 더 살 수 있으니까 이 약을 매일매일 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법입니다. 그런데 약을 매달 먹으려면 환자가 내는 약값에 본인 부담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얼마냐라고 서울에 있는 모 공립병원에 이 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데라 약가 자체가 싸고 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환자 본인 부담금이 60만 원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한 달에 에이즈 약값이 6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600만 원이 나오는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하고 환자는 병원에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를 받게 되는데 이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로 가서 보여주게 되면 60만 원을 현찰로 바로 돌려준다는 거죠. 한 달에 에이즈 약간 600만 원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치료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내주고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쓰게 됐는데 간병사 하루 쓰는데 일당 1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고가에 일당 10만 원 이상 되는 간병 비용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 의사들 못 믿겠고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면 매달 비행기 왕복 값이 발생되게 되는데 매달 발생하는 이 왕복 비행기 값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달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노인 요양병원에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 비용 전체를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집에 계시면은 집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대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제가 의료계 현장에서 본 동성애 에이즈 환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입니다. 심지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훈 대상자들조차도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이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는 행동보다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 걸린 행동이 훨씬 더 귀한 대접을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미국도 에이즈 환자 수는 매년 줄고 있고 아프리카도 에이즈 환자 수는 매년 줄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에이즈 환자 2024명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이 7,821억이다 라고 질병관리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에이즈 환자의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즉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임을 아는 사람의 수가 1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임을 전혀 국가가 모르는 숨겨진 에이즈 환자 수가 약 4만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합 5만 명 정도 에이즈 환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11,000명이 넘는 사람만 대입해서 보게 되면은 환자 수가 5배 이상이 늘었으니까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물가가 올라간 거 생각하지 말고 돈만 7,821억 곱하기 5를 하면 작년 동성애 에이즈로 인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이 4조를 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조라는 돈을 동성애 문제에 쓸 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자 나라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국가인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내용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 비슷하게 되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하리수 씨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그중 몇 명에게 이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주려고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멀쩡한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데 수술받고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그 돈의 80%까지 여러분들 세금으로 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다라는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세베니라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간다를 살렸습니다.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었는데 우간다는 따라서 동성애가 합법인 국가가 아닌 거죠. 동성애다 걸리면 감옥에 3달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간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동성애를 끊기 시작했고 60%였던 에이즈 환자 수가 현재 4%까지 떨어졌습니다. 나라가 살았다는 거죠.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동성애 문제는 외부의 압력이 확고하던 혹은 내적 의지가 확고하던 2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꼭 동성애를 한다고 에이즈 걸리는 게 아니라 콘돔만 잘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콘돔의 실패율이 보시는 것처럼 15%입니다. 절대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톱의 주인공인 20대 젊은 여성이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활동을 하다가 일생일대의 고난을 맞이한 한 여성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 여성이 사연이 있어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취직을 해서 2년 동안 성매매업을 했는데 2년 동안 성매매를 하는 동안 손님들한테 콘돔만 잘 끼우면 절대 에이즈나 다른 병 안 온다라는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열심히 그렇게 했다가 2년 그 일하고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산 기념으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온갖 성병은 다 걸려 있었다는 거죠. 절대 콘돔으로 에이즈 예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동성애 단체를 혹은 동성애자들을 가로막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 또한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면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12월 연말에 바로 이 공지사항에 대한민국의 혐오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동성애 단체의 주적 3명 살생부를 띄웠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저의 여만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없고 제 강의의 주요 내용은 동성애의 실제 모습 그리고 동성애로 에이즈 걸리면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한다 라는 지극히 사실만을 말할 뿐인데 겨우 이 정도 얘기했다고 제가 대한민국의 혐오인물 3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대한민국에 혐오인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요 인물 뒷조사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 뒷조사를 하는데 조금씩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 같은 사람 뒷조사를 한 다음에 저를 해칠 궁리를 내서 동성애자들 회원들한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이런 내용의 문자가 옵니다. 이태원에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불어서 성폭행 시키겠다 이런 말을 보내요 이 친구들이. 저는 전혀 그런 문자를 봐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별로 뭐 이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고 어떻게 웃고 넘어가냐면은 아 내가 좀 매력이 있나 보다. 이 친구들이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뒷조사한다는 것처럼 저희 가족들 신원을 파악해서 저희 가족들을 해칠 궁리를 하나 봐요.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버님한테도 테러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루는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이상한 문자가 온다라고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예를 들어서 야 앞으로 내가 동성애 강의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는데 서명운동도 하면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복을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큰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문자를 받은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고 대머리신데 그 문자를 받은 이후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얀색 할아버지 머리카락이 아니고 20대 청년 굵은 새까만 머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님 역사하시면 없던 머리가 나시겠냐고요. 그런데 그 주적 3명 컴퓨터에 제 이름 떠 있는 거 보고 제가 아이고 나 애들도 어린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 때까지 3등 밖을 벗어나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작년 16년도에는 주적 7명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여만섭이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제 강의를 인터넷에서 들은 분이 약 1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절대 그런 차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집사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크게 받아가지고 동성애 반대 운동에 헌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동성애 반대 모임 같은 거 할 때 순서지를 만들잖아요. 연합 행사할 때. 그러면은 이분이 순서를 맡으면 무슨 교회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이 우연히 그 행사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을 만나자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가보니까 사모님이 얼굴에 노래지셨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막 하소연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교회 이름이 나가면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가요? 동성애자가 큰가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성애 반대를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싶어도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동성애자들이 해코지 할까 봐 걱정이 된다. 전혀 그럴 일이 없고 만약에 그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성애자들 수십만 명이 저 잡는다고 난리인데 한 번도 잡혀본 적도 없고 조금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염은 왜 기르냐면 이게 무슨 패션 때문에 기른 게 아니고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보미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한 다음에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서울대 수요예배 강의를 갔는데 여만섭이가 서울대 온다 이게 소문이 나서 서울대 총학생회 그리고 서울대 동성애단체 그리고 학생회장 김보미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잡는다고. 그럴 때 크게 부딪히고 또 작년에 전라도 광주 시의회 딱 20분 강의하러 갔었는데 여만섭이 전라도 광주 시의회 온다 이게 소문이 나서 전국 동성애자들이 저 밖에 복도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 잡는다고. 그럴 때 현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데 그때 강한 인상을 줘보려고 이건 길러봤어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게 머리는 제가 왜 이렇게 길렀냐면 좀 길렀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연세중앙교회 강의한 거 보시면 그때는 짧고 이렇게 신사머리였는데 이 기른 게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동성애 강의를 하니까 동성애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그 다음부터 수국 보수, 뭐 꼴통 보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진보적으로 보이려고 이걸 좀 길러봤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2명의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미셸 푸코입니다. 홍석천 씨하고 많이 닮았죠. 그런데 홍석천 씨가 내년에 용산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용산구 안에 이태원이 있고 이태원에 동성애자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셸 푸코가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2명의 프랑스 철학자 중에 한 명이지만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60도 못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2번째 프랑스 철학자의 알투세르인데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였고 자기 아내를 목 졸라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즉 동성애 옹호 철학을 완성한 철학자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만든 존 머니라는 미국의 의학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귀엽게 생긴 꼬마 아이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꼬마 아이가 쌍둥이로 출생을 했는데 2살 때 포경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2살 아기 고추가 너무 작아서 의사 선생님이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아기 고추까지 같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포경수술 이후에 고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잘리면은 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복구 수술이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형제님들은 포경수술 무사히 잘 받은 것만으로도 평생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동성애 반대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 사회 뉴스가 나니까 저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갔는데 저 존 머니가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방법은 개발이 됐는데 환자를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찾아가서 어차피 대개 아들이 고추가 없으니까 여자로 바꿔버리자 해서 여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존 머니가 계속 개입해서 이 아이 때문에 트랜스젠더란 말이 만들어지고 트랜스젠더는 만들어 보니까 좋다라고 철학을 전 세계에 확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라이머가 성장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존 머니는 악마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뭐가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존 머니가 이 데이비드 라이머 수술받은 꼬마 여자아이였을 때 이 아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진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 꼬마 아이를 데리고 와서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둘이 따라하는 성실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얘는 여자 역할을 했고 남자 역할한 꼬마가 누구냐?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라이언을 시킵니다. 형제끼리 성실습을 한 거죠. 어릴 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고 또 존 머니라는 자신을 돌봐주는 유명한 의학자가 시키니까 맹목적으로 따라했다가 성장한 이후 그게 뭔지 알게 돼서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 데이비드 라이머 이 아이는 38살 되는 해에 총으로 머리 쏘고 자살합니다. 이 아이에게 성실습 남자 역할을 했던 형 데이비드 브라이언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자살해버려요. 아들 둘이 죽자 이 집 부모님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 죽은 것은 존 머니의 악마적인 실험 때문에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래봤자 죽은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핵 때문에 현재 안보 위기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는 군인 동성애자들은 나라를 지킬 생각보다는 동성애할 생각이 더 빠져 있다는 거죠. 저 무지개 육각형의 동성애 사이트 기호인데 15사단 동성애자 나와라 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나랑 성관계를 맺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부대 내 성행했다고 자랑 사진 올린 거 다음 보겠습니다. 초급 간부도 다음 보겠습니다. 장교도 다음 보겠습니다. 부사관도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장군 운전병도 다음 보겠습니다. 사령부도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 하려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그런데 심지어 밀리터리 게이 파티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밀리터리 게이 파티는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한 핵의 위협 속에 있는데 과연 이런 행사를 할 만큼 한국 군대가 한가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군대 내 동성애자 성파티를 여는 공동주체로 밑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5명이 있다는 거죠. 이 국회의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군형법 92조가 뭐냐면 군대 내에서 남자 군인들끼리 학문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10명이 약 몇 달 전에 이 법을 없애야 된다고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길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이 법을 없애라고 데모를 해주고 있는데 어디서 나와서 데모를 해주고 있습니까? 노동자연대라고 돼 있죠. 노동자연대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가 왜 군형법 92조 6을 없애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만약에 군형법 92조 6이 무너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군대 내에 동성애 에이즈 확산이 무섭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 내 동성애 에이즈 확산이 무섭게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의 돼지 3부자 중에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런데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할 만한 일을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 사람들의 세력이 이미 너무 커져서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때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아스팔트 위로 나가야 되고 항의전화를 해야 되고 투표를 통해서 나쁜 정치인들을 떨어뜨릴 때가 왔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1인 시위라는 사진인데 어디서 1인 시위를 했냐면 서울 퀴어 문학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광장 안에 들어가서 1인 시위를 한 사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월간조선의 나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에이즈 확산 막겠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이런 기사를 누가 볼까 싶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월간조선 인기기사 1위가 됐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KBS 9시 뉴스에 에이즈 급증 대책은 없는가라는 뉴스가 나갔는데 대한민국이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책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9시 뉴스를 9시에 걸려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 오후 5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5분 인터뷰 찍은 다음에 가자마자 4시간마다 뉴스가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됐나라고 제가 기자님께 여쭤보니까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을 해줄 의사가 KBS 안만 찾아도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를 알게 돼서 오후 5시에 저희 병원 와서 5분 찍고 올라가서 뉴스가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나왔다 절대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제가 볼 때 명백히 대한민국은 이제 마지막 연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향후 5년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 5년 동안 우리가 잘 막고 한국교회가 군대처럼 일어나서 이 마지막 연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이 자리에 서겠냐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조국교회가 망한다면은 그것은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선에 서 있으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것을 막을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에 서 있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한 번 듣고 끝나면 정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 저는 강사비 받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뭐하러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차비 써가면서 호텔비 써가면서 다닐까요? 진짜 저는 이 거대한 위기를 본다는 거죠. 만약에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은 한국 기독교는 일제 신사참배 이후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이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인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있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 극단적인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실은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계시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내 교회 잘 되면 되지, 그게 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은
차별 구조를 막는 것이고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룰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기드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드보라와 바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제발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전쟁에 차별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